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기업 활동을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발목 잡기식 공세라고 반박하며 연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실무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이번 주 내 회동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의 여진, 그리고 개혁과제 완수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과 만났습니다. 당선 후 재계수장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윤 당선인은 경제 성장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6개의 경제단체장과 점심도시락을 함께하며 재계와 첫 회동에 나섰습니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과 정경련 허창수 회장, 경촌 송경식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던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거듭 밝히며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이에 경제단체장들은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신산업 진입장벽 해소와 노동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184명의 조직 구성을 끝낸 대통령직 인수위는 운영 계획을 확정하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7개 분과가 이번 주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차기 정부 밑그림과 정책 구상에 나선 가운데 안철수 위원장은 원팀 정신을 당부했습니다.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취임 전인 5월 초엔 윤 당선인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코로나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제1의 민생과제로 규정하고 대출 연장과 세금 감면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죠. 더불어민주당은 불통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력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소통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양당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여소야대 상황에 험로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청와대 집무실을 어디로 옮길지 고민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택은 용산 국방부 청사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나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국방부 인력은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 구청사로 이동하고 약 4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은 예비비로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통정권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크고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청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급한 민생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밀어붙이기 퍼포먼스 형태의 이전 추진이고 본래의 소통 목적에 위반되는 불통 방식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이전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기 중에 이전하면 국정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고 이전 비용에 1조 원이 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반대를 위해서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탈청와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며 용산 시대를 선언했지만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강력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과 관련해 실무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회동이 성사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되면서 주말까지 냉각기를 가졌던 양측이 실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나섰는데 합의 소식은 아직입니다. 한 차례 회동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만날 거란 전망입니다. 회동이 늦어지는 이유가 신구 정권 간 갈등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회동 의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회동의 수년 이유를 밝히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고 향후 의제가 조율되더라도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공원화하기로 발표한 만큼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추산한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고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의 협조 가능성은 특별한 돌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상호 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다 여당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시일 안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합참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며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이전비가 대통령직 인수위법에 명시된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지난 회동 불발의 원인으로 알려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인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문 대통령에게 인사권과 사면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공공기관 설립의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임원의 임기를 잘 보장해 주는 것이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여러 의제들에 대한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정권 이양 차원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일단 만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에 실무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을 결정할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 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교황 선출 방식으로 불리는 콘클라베 방식 등을 도입했지만 계파 대리 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메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4일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172명의 민주당 의원이 1차 투표에 참여하고 여기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는 곧바로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방식입니다. 10% 이상 득표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표를 하도록 돼 있고 정견 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으로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위 후보 간 결합,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또 민주당은 계파 청산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입후보 등록 절차 없이 콘클라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출마 예정인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소속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은 금지합니다.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계파 간 모임,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을 엄격히 금하기로 그렇게 했고 그걸 위반한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준수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무색하게 이번 선거가 결국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박홍근 의원이 SNS에 민주당을 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글을 올리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낙연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이 범친문 진영의 대표로 거론되며 사실상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계보인 이원욱 의원 역시 SNS에 통합과 단결만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올리며 출마 의사를 밝혀 사실상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 간 3파전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 밖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안규백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고 친문계로 불리는 김경엽 의원도 원내대표직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차기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윤호중 비대위 체제의 운명은 물론 6월 지방선거, 나아가 8월 전당대회까지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이메련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우리 국회의 노력을 소개하며 각국 정부와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모두 110개국의 세계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IPU 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 세계 의회를 향해 지구촌 탄소 배출 제로 운동에 앞장서자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각 정부와 의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는 탄소 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해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가 온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30년까지의 친환경 국회 목표도 공표했습니다. 박 의장은 디지털화를 가속화해 종이 없는 국회를 만들고 청사내 공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등 친환경 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가 나서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희생되지 않도록 소화하는 역할을 하십시다. 대한민국 국회는 친환경 녹색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박 의장은 어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조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해 행정수도 이전 관련 경험을 배우겠다면서 방한 의사를 밝혔고 박 의장은 이를 환영하며 오는 2024년 8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청사 준공식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 의장은 앞서 싱가포르에서 동포와 기업인들을 만나 750만 교민을 지원하는 동포청 신설에 공감하며 지난 대선의 여야 공약이었던 교민 전담 조직 신설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 특검과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 당선인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고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경우 상설 특검을 통해 조속히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자 14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유독 김 씨만 소환되지 않은 채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에게 감점 10%를 5년간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 1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6일 지방선거 공천심사 감점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선에 출마한 당협위원장은 4월 1일까지, 현역 의원은 4월 30일까지 사퇴하고 한 명의 기초의원이 3번 연속 가에 추천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위는 공천관리위원장에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하고 오는 24일까지 공천관리위원 11명의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따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원위의 선거관리 행태는 참사 수준이었다며 해당 사례만으로도 노 위원장에 대한 탄핵 요건이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이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20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용산 국방부에 자리 잡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을 했죠. 이제 청와대는 없다며 용산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요. 대통령 관저는 그 한남동 육구참모총장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 이 용산으로 결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용산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도 약속대로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용산 이제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공간 구성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요. 이제 현재 청와대를 보면 이제 별개의 동으로 떨어져 있던 그 대통령 집무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공식 행사 때 사용했던 공간, 기자실 등이 이 모두 이제 대통령 집무동으로 이게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방부 청사 건물은 이 1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2층에서 5층까지가 이 각종 행정 공간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 집무실은 3층에 그리고 비서실과 경호실 일부가
2층에 위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요. 1층엔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자리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새 집무동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이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 등도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일하는 대통령으로서 참모와 민간 전문가 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이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제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 496억 원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기재부가 뽑은 예산이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이 1조 원 이상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국방부를 인근 합창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 118억 원 하고요. 이 국방부의 대통령 집무실로 리모델링 등에 드는 비용 252억 원, 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원,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이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비용과 경호시설에 25억 원 등입니다. 다만 여기에 합참 이전 등의 이전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될 비용 등이 제외되면서 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용산 이전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윤 당선인이 이제 민주당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또 과제로 보이네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 용산 이전은 백해 무익하고 또 국가 안보에도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먼저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런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동해와 울진 산불 같은 재해복구에 써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반민생적입니다. 네, 이제 용산 이전 민주당을 포함한 반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윤 당선인의 몫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는 미래가 밝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선인 측은 일단 그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이제 충당하겠다는 건데 이전에 또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인수위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우선 협의를 거친 다음에요. 네. 이 기재부가 이 예비비 사용 계획 명세서를 국무회의에 제출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청와대 측에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 안건 의결이 내일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집무실 이전 계획에 무리가 있다며 인수위에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사전 기재부 검토를 거쳐 이전 비용을 추계한 만큼 예비비 지원 신청 과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4월 말까지 새 대통령실 공간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5월 10일 취임식 당일부터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지만요. 이렇게 청와대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 만큼 실현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도 이제 관심사인데 만약에 회동이 이제 성사가 된다면 어떤 의제들이 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이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 중 제일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양측 모두 이 조속한 만남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주 내는 회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오늘 오전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 라디오 방송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또 자신들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이 회동이 무산된 이유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 문제 등을 이 윤 당선인 측이 요구를 하면 이 회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양측 모두 구체적인 합의에 기초한 성과보단 만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회동이 성사가 되더라도 이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에 그칠 것이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정면 돌파 대 불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시대를 선언하며 청와대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선 열흘 만인데요.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를 놓고 빠른 결단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평가와 함께 불통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에선 용산 집무실과 관련해 신중론도 제기됐었다고 하죠. 일단 청와대에 들어간 뒤 준비가 되면 그때 용산으로 옮기는 단계적 추진론이 우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정치적 논란이 되자 윤 당선인은 서둘러 용산 직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저희들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을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일을 별로 안 해보시고 맨날 비판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고 시간 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전할 거냐 말 거냐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다 수십 년 동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각하면 졸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아 용산시대 개막을 주도하고 있는 윤한홍 의원. 집무실 이전 결정 과정에 졸속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 과거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에선 청와대 이전이라는 초대형 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에서 불통, 졸속 시비를 피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에게 설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설득이 아니라 이해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걸 강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졸속이다, 그게 폭력적이다, 불통이다, 돈 들어가는 물론이고요. 온갖 얘기들 다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는 물식을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이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에 대해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면 돌파와 불통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용산행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이재명과 개딸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이후 특별한 공식 활동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선 자신을 지지했던 2030 여성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 젊은 여성들은 자신을 스스로 이른바 개딸이라고 칭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 고문을 향한 활발한 응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성 회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고문으로부터 개딸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답장을 받았다는 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딸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등장한 말인데요. 천방지축인 딸을 친근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하고요. 이재명 고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지지자들에게 유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개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문을 향한 2030 여성들의 지지는 민주당 입당 러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에 따르면 대선 직후부터 15일까지 총 11만 7,700명이 신규 권리당원으로 입당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젊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신규 당원의 증가는 이 고문이 대선 패배를 딛고 일어설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2030 여성이 중심이 된 이 고문의 팬덤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고문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다대표되면 이 고문을 향한 당내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열된 팬덤은 그야말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개딸들이 중심이 된 2030 팬덤이 이 고문의 향후 정치 행보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문의 측근은 외부 공개 활동을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더 갖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패배 후 얻은 팬덤을 통해 새로운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이재명 고문. 그의 재등판은 과연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요? 이상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그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천명을 하면서 신구 간 권력 갈등이 다시 재발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인지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네. 그 윤 당선인이 용산행을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 논란을 안고서도 당선 열흘 만에 속전속결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그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 목소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지금 현재 그 당내 목소리가 어떤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부가 출범하고 논의하게 된다면 어떤 집무실 이전에 또 다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해 주셨던 그 부분 중 하나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우유부단한 모습을 많이 보는 그런 것을 봤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두고 여러 갈등이 있었고 당초 약속했던 광화문이 아니고 왜 용산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많죠. 특히 청와대 협조 여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 2시간 전에 청와대에서 무리한 면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봄꽃이 지기 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계획에 그럼 차질이 생긴 건 아닌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그 청와대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만큼 저희 인수위 TF팀에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광화문 이전으로의 공약을 하셨고 저희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공약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께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지금 청와대와 인수위가 함께 이전에 관한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같이 준비하면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이전 검토하실 때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인수위와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같이 협의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함께 논의해보고 혼선을 최소화해야지 임기 말에 청와대와 당선인께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과 이제 언론 개혁 등의 고삐를 이제 쥐면서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당장 3월 임시 국회가 여야 전장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어젠가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법안 매듭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왜 아직도 대선을 패배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창출하고 총선도 180석 거대 여당에 지방 권력도 민주당이 다수 장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가 아마 142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130명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지난 5년간 정말 민주당이 무엇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조국 전 장관 민주당은 수호하기 바빴고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하지도 못한 것을 50여일 남겨놓고 하겠다는 건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50여일은 정권 인수위 기간입니다. 한번 앵커님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출 준비하는 회사원이 전출 50여일 남겨놓고 인수인계할 시간도 모자른데 갑자기 그동안 못했던 업무, 그것도 사장이 별로 원하지도 않은 것들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상식적인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남은 50여일 동안 민주당은 인수인계 기간입니다. 인수위에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 개막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개혁과제 완수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당선인이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이제 용산 집무실로 이제 대체했는데 민주당에서 현재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직무 공간을 어디로 바꿀 수 있느냐, 충분히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인수위 기간에 인수위의 역할들은 인수에 필요한 정보를 또는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받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대통령은 현 문재인 대통령인 거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서로가 이 권한이 좀 나누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서 어떤 공간을 옮긴다 이러면은 단순한 이제 이 공간의 이전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 듣다 보면 용산 이전이면 국방부 이전, 합참 이전,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까지가 복합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인수위에서 좀 선을 넘어서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수위가 직접 저쪽에 뭐 언론에 보도된 바 따르면은 방 빼라 이런 얘기들, 그건 직권 넘어서는 주장인 거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준비했다가 취임하고 나서 국회랑 소통해서 그게 합리적이면 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되게 빠르게 또 어찌 보면 졸속으로 기습으로 이런 표현들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안보에 관한 우려들이 있어서 안보 공복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 이제 인수위의 활동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정 지원이라는 게 인수위가 자체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인 것이지, 이렇게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그 재정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바로 던졌는데 바로 결정하라, 원하는 답으로, 이건 좀 급한 요구인 것 같고, 이 지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호 국민의힘 그 고문님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나 이런 분들, 국민의힘을 함께했던 분들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민주당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다만 그게 충분한 해명도 없는데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보에 대한 영향도 그 작은 것이 아닌데 그걸 내몰라라는 것도 무책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문제제기를 하고 내일 국방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네.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듣자. 또 이후에 충분히 토론하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인수위와 청와대 사이에서 좀 속 깊은 이야기를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을 하더라도 충분한 해명 뒤에 이전을 하라는 게 현재 그 민주당의 그 내부 분위기인 거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 대선 불복 심리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건 지금 오히려 말장난 하시는 것 같고, 대선 불복이 아니라 집권하면 그거 하면 된다. 근데 집권하기 전에 국방부 와서 방 빼라. 이건 권한남용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방 빼면은 그분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개시되면 그때부터 쭉 준비하시면 되고, 그 전에 뭘 하려면 충분히 소통을 좀 하십시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광화문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군부대 움직이고 국방부가 움직이니까 이것은 심각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입닥쳐라 하면은 제왕적 대통령 안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건 서로가 절제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수위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 이전 문제는 청와대 협조가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 계획에 무리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회동을 위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양측의 실무 협상이 재개됐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용산 이전 계획 그리고 또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이 회동 시계가 다시 멈추진 않을런지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회동은 서로 긴밀하게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양측이 대화는 계속 나누고 있고 대화 나눈 과정에 최근에 이제 한 며칠 전에 약간 좀 과도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언짢은 거죠. 뭐 저는 이제 본 것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권성동 의원이 이 사면 거래하는 듯한 식의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그러니까 사면 인사 문제, 그다음에 용산 이전 문제 이 세 개가 주된 주제 같아요. 그런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기에는 이상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인사 문제 관련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제해달라 내지는 나중에 달라 이런 건데 그 점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했을 때 그 뒤로 공기업 기관장들 다 인사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임기 보장에 그런 말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되돌아와서 이제 본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도 유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당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헌법적으로 국가기관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가 있어요. 한국은행이나 감사원 여기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이렇게 왈가왈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오버한 거다.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독립성 그대로 계속 인정해 나가면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 권한 행사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 특정 부처와 직접 긴밀하게 하고 그 예산을 써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집권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유연하게 또 우리 쪽 사람 임명해서 좀 해볼까 뭐 그러다가 오히려 임기 지켜라 이러면서 수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점에서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공기업 임기는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즉 대통령이 바뀐 대통령이 정책을 더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이 임기 이야기할 때 그런 제도 보완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함께 소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가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 집무실 이전 문제는 어찌 됐든 단순한 비용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즉답을 하면은 오히려 청와대가 자기의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청와대가 결정을 하거나 개입해서 안 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담담하게 지혜를 짜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소통을 지금 조금 더 좀 차분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제 그 본격 가동이 이제 들어간 상황인데 당면한 문제로 부동산, 탈원전, 여가부 등이 이제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민주당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새 정부 주도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을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이 정부 구조를 이렇게 해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적극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사회적 가치로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많은 경제 정책이나 뭐 혁신 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마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정무위원회 소속 정무위원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통폐합하자라는 법률안을 저도 발의했지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논의들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 큰 대형 금융사고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느냐. 그래서 금융정책 중에서 지능정책과 감독정책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정 부처별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종래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쌓여온 합의사항들이 있다.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거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좀 가치적으로 확실히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체 여가부 폐지 같은 거 이건 아니다. 이건 제고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주 오늘 당 재정비 논의에 나섰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가 저희 방송 출연을 위해서 잠깐 나오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 논의 결과 어떻게 비대위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의 그런 입장 분위기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는데 이제 비공개로 논의하는 것을 언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회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문자를 많이 주셨고 저희도 지역에서 다양한 말씀을 듣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이루어진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만 일정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로 좀 더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또 평가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주된 것들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저희들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점을 이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국민들이나 또는 저희 지지했던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우선순위나 또 보완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제 3월, 4월 원내 전략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워크숍에도 자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질문 자체가. 저희가 더미래도 있고 더민초도 있고 다양한 그 모의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당내에서의 그런 논의들은 저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대우를 좀 잘 추스리고 국민들에게 일단 죄송한 것이고 그것을 보완할 지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갑론을박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비대위원들의 발언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한 이견을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가 지나면은 또 다시 한번 좀 함께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나름 평가했던 것을 좀 정리돼서 보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초보적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좀 뭐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이 조기 이제 퇴진론을 뚫고 그 직을 유지하겠다고 이제 지난주에 밝혔는데요. 윤호중 비대위 사실 좀 아직까지도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봉합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비대위에는 지금 현재 그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대위는 우리 논쟁의 초점이 이제 시청자들 보시기에 지난 선거 때 주도적 역할을 하셨던 분이 다 이제 2선으로 후퇴하셨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2선을 후퇴하지 않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런 지적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헌 당규상 이제 모든 분이 퇴진하게 되면 그러면 원내대표가 자동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이 의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선출되는 이제 직인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기까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헌 당규상 그 절차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후임 원내대표를 지금 선출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비대위에서는 4월 1일쯤에서 중앙위원회 저희 내부에 가장 큰 의결기구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 절차에 대한 추인을 좀 절차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정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임 원내대표가 이제 사흘 뒤에 선출이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혹시나 그 후임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겁니까? 모든 게 이 정치 공간에서는 다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같이 가는 그런 구도 하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재는 윤호중 비대위 이곳에서 지금 개혁과제 완수를 내걸고 속도전을 나섰습니다. 정치, 검찰, 언론 개혁의 매듭을 강조하면서 역시나 이제 선명한 이제 개혁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편으로는 어쨌든 남은 기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할 주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원래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실은 보다 더 많은 이제 구조적인 변화의 대안들을 사회개혁 입장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이 숙제를 더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 세 가지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정치개혁 문제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이행 차원에서 다당제를 향한 기초 소선거구제 2인 4인을 3인 5인제로 바꾸는 거 이 약속이고요. 위성정당이라는 문제는 이제 제도적인 토론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치 교체는 약속 지키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국민의힘도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야당 의견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과 약속을 한 거니까 최대한 실현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론개혁 문제는 언론개혁 작년 많은 과정을 아셨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보셨고 또 그런데 저희는 언론 때문에 뭐 졌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180석 얻을 때도 동일한 언론이었고 탄핵이 있었을 때도 동일한 언론이었습니다. 다만 언론의 독립성을 실제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언론 단체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가짜뉴스 이야기나 이제 몇 가지 그 포탈 이슈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그 과제를 함께 설정했던 것들이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건 이제 국민들의 수용도에 따라서 하겠지만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새 원내대표가 현재 그 2파전으로 이제 압축이 된 걸로 언론에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이제 그 선출이 된다면 여야가 이제 또 이제 조만간 바뀌게 될 텐데 그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는 이제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예, 국회가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상당히 많은 다수이기 때문에 이 국회와 대통령과 어떻게 협치를 잘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날카로운 시각으로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협치할 건 최대한 통 크게 협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입장이 분명한 부분은 그게 그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서로 드러내면서 국민들이 평가받는 네. 그런 논쟁을 해야 된다. 네네. 그게 이제 협치와 견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들을 이제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적어도 단기간으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서로가 공통 공약을 했던 거 이 부분은 통 크게 협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예, 단순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것보다 크게 협치해 나가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 정부의 재량권이 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해되는 거 그 부분에서 굳이 뭐 꼬투리 잡기는 안 할 텐데 분명히 가치적으로 좀 다른 지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아까 여가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는 논쟁을 좀 세게 할 거다. 근데 그 지점이 이 각 항목별로 국민들 보시기에 이해되게 좀 논쟁을 하겠다라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 크게 서로 협치하자. 네, 그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 서울 1도, 광주 4도, 대구 5도, 최고 기온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 14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